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논술 설명회를 맡게 된 다산학부대학 신인숙 교수입니다. 작년과 같이 이번에도 코비드19의 영향으로 모의논술 문제를 온라인으로만 제공하고 설명회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의논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주대학교 수리논술의 출제 경향과 채점 원칙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번 2022학년도 모의 수리논술에 대한 해설과 채점을 한다면 적용될 채점 기준 예시를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 본 논술을 치르기 전에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것들과 답안 작성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리논술 출제 경향 및 채점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수리논술은 대문항 2개로 각 50점 만점으로 출제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각 대문항별 소문항 2개 그리고 소문항별 하위문항 2~3개를 포함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답안은 보통 각 대문항을 A3 한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출제되고 따라서 총 2쪽의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으로 문항별로 시간을 딱 반반 나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개의 대문항 중에서 본인이 자신이 있는 문제를 먼저 풀거나 시간을 많이 써도 되고 한 문항을 빨리 풀었다면 남은 한 문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주대학교 수리논술의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이 항상 주어지고 제시문에 포함된 다양한 수학적 주제들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서 해결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리적 분석력과 응용력,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들로 출제하고 있고 단순히 공식을 암기해서 바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로 된 제시문도 출제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출제하고 있고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이 출제 범위에 해당됩니다. 관연도 기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교과 과정을 다양하게 출제하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번 모의 수리논술의 대문항 1은 수학 1의 내용을 포함하고 대문항 2는 수학 2와 미적분의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문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각 문항별로 다양한 수학적 주제를 포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문항별로 하위 문항들은 주어진 제시문이나 문제만 이해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앞부분에 배치되고 뒤로 갈수록 점차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추론 문제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면 최대한 제시문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개념과 추론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수리논술의 출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문항의 유형은 수학 교과 내용에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은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수학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는 수학 교과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출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항의 난이도는 관연도 기출문제를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평가 시간은 동일하지만 난이도를 낮추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도 이용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게 출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문항의 수는 동일하나 되도록 응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문의 길이를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리논술은 주어진 문제에 정답만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 단계별 과정과 정답이 모두 맞으면 만점이 되겠고요. 채점 기준에서 제시한 중간 과정과 다르더라도 그 논리적 과정과 답이 맞으면 만점이 됩니다. 최종 답이 틀리거나 중간 단계에서 실수가
같거나 해서 틀리더라도 그 외에는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논술이나 모의 논술 시험이 끝나면 온라인상으로 풀이가 공개되는데 여기서 공개된 모범 답안만이 유일한 답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 이외에도 논리적 적합성에 따라 과정과 답이 맞으면 인정하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2학년도 모의 수리 논술에 대한 해설과 함께 채점한다고 가정하고 채점의 예시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문항의 전체 제시문인데요. 실제로 A4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이 되고요. 이 제시문의 내용은 수열과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붉은 글씨로 기본 수열, 제1요도 수열, 제2요도 수열, 그리고 끝항 이런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1보다 큰 자연수 n개로 이루어진 수열 A1부터 AN을 기본 수열이라 하자. 그리고 이 기본 수열에 대해서 네모안에 제1요도 수열을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제1요도 수열의 각 항이 양의 요리수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그 분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2요도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정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 수열의 항이 n개로 주어졌으면 제1요도 수열과 제2요도 수열의 항도 동일하게 n개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이때 제_n항을 끝항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제1요도 수열의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기본 수열로부터 제1요도 수열이 정의되고 기본 수열의 각 항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B1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1보다 큰 자연수죠. 그리고 K가 2에서 N까지의 각 K마다 BK를 보면 AK, 기본 수열의 항이죠. 그래서 기본 수열의 각 항은 1보다 큰 자연수니까 1보다 큰 자연수에서 지금 BK의 앞에 항의 역수를 빼서 구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2일 때 먼저 한번 보면 B2는 지금 A2에서 B1의 역수를 빼게 돼요. 근데 A2와 B1이 지금 1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B2는 1보다 큰 유리수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2가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항도 각각 동일한 정의에 의해서 1보다 큰 유리수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를 들어 보면 밑에 얘가 나와 있죠. 1보다 큰 기본 수열, 자연수로 이루어진 기본 수열이죠. A1부터 A3까지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때 정의되는 제1요도 수열도 항이 3개가 되고요. 그래서 각 항을 정의에 의해서 구해보면 B1은 지금 A1과 같이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항 B2는 지금 A2에서 B1의 역수를 빼서 4분의 7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항도 역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항을 자세히 보면 B1은 일단 자연수고요. B2보다 큰 자연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B2에 가까운 자연수는 A2.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B3도 B3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A3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네모안의 내용을 다시 보면 BK보다 큰 자연수 중에 BK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AK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앞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리고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각 BK는 1보다 큰 유리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뒤에 문제에서 또 필요한 얘기를 한 번 더 여기서 한번 언급해 보면 B1만 자연수고 나머지 B2부터 이후의 항들은 다 1보다 큰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예제에서 지금 제1유도수열의 각 항을 구해봤더니 지금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만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2유도수열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제1유도수열과 기본수열의 관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들을 살펴보면 두 문제는 단순히 제시문에 있는 정의들을 이해했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다음 문제 1-3과 1-4는 그 정의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1-3은 그 구조를 예를 통해서 파악해봐라 라는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는 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학적 추론까지 이끌어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1-1은 지금 기본 수열이 이렇게 n개로 이루어진 수열로 주어져 있고요. 이때 제2유도 수열의 끝항은 짝수고 끝항을 제외한 모든 항은 홀수라는 걸 보여라. 이 지금 주어진 기본 수열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제2유도 수열을 정의하려면 일단 그 사이에 제1유도 수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1유도 수열의 정의를 한 번 더 적어봤고요. 물론 제시문에 있는 우리가 기억해 둘 게 뭐예요? B1은 A1으로 정의되고, 그죠? 정의에 의해서 K가 2일 때부터 N일 때까지는 우리가 두 번째 이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직접 구해보면 B1은 A1과 같으니까 3이고요. B2부터 Bn-1까지는 사실 A2부터 An-1까지 모두 동일하게 2로 갔기 때문에 동일한 규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B2만 한번 구해보면 A2에서 B1의 역수를 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그 다음 항도 구하고 n-1항까지도 계속 구하면 동일한 규칙을 가져서 Bn-1까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Bn은 An이 다르니까 그대로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1유도 수열을 다 구했고요. 이걸 가지고 제2유도 수열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일단은 제1유도 수열의 각 B들이 기하분수 형태로 주어져야 제2유도 수열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B들이 제1유도 수열의 각 항들이 기하분수 형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B1은 이미 자연수기 때문에 B2부터 Bn까지 각 항을 살펴보는데 B2부터 Bn-1까지는 지금 분모와 분자가 연속된 홀수꼴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서로 소예요. 그러면 항상 기하분수가 되죠. 마지막 항을 살펴보면 분모는 En-1 홀수고요. 분자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면 En-1과 2n은 연속된 자연수니까 서로 소고요. 분모 En-1은 홀수니까 2하고도 서로 소죠. 그래서 이 자체가 기하분수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하분수 형태로 제1유도수열을 구하면 각각의 분자를 그대로 제2유도수열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2유도수열을 구할 수가 있고요. 구해보면 알 수 있듯이 끝항만 짝수고 나머지 항들은 모두 홀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채점 기준을 생각해보면 일단 제1유도수열의 처음 몇 개의 항을 구했으면 5점, 그리고 n-1항까지 어떤 일정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구했으면 2점을 추가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제1유도수열을 모두 n번째 항까지, n항까지 구했으면 1점 더 받아서, 그리고 이것들이 다 기하분수라는 걸 확인하고 제2유도수열까지 모두 구했으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수열이 이렇게 모두 2로 주어진 수열에 대해 지금 기하분수로 나타낸 제1유도 수열의 K번째 항, 일반항이죠. 일반항을 K에 대한 식으로 구하고 이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라. 자, 그러면 일단은 일반항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제1유도 수열의 일반항은 차례로 구해주면 일단은 B1은 A1과 같을 거고요. B2는 A2에서 B1의 역수를 빼주면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 항까지 구해보면 A3에서 지금 B2의 역수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3분의 4가 되죠. 등등등. 그래서 지금 A들이 다 모두 같기 때문에 동일한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유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한 일반항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따라 K가 1일 때 확인해보고 두 번째 스텝 K-1일 때 가정하면 그 다음 항 K일 때도 여전히 성립한다.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1일 때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B1은 A1과 같은 2가 되는 거고요. 이 일반항의 K가 1일 때의 값하고 동일하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K-1일 때 이 일반항이 성립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BK를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AK도 2일 거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구해보면 이와 같은 일반항 꼴이 나오죠.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성립한다 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의 채점 기준은 일단 제1유도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으면 8점,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의 첫 번째 스텝인 K가 1일 때를 체크했으면 2점을 추가받고요. 그 다음에 논증을 완결하면 모두 만점이 되겠죠. 자, 1-3번은 제1유도 수열의 끝항을 주고 거꾸로 기본 수열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1유도 수열의 정의를 한 번 더 적어봤고요. 앞에서 우리가 제1유도 수열과 기본 수열의 관계 몇 가지 있었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일단은 이 문제는 지금 끝항을 주고 거꾸로 A1 또는 B1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풀어 써볼게요. 그래서 B1은 A1이고 지금 B2를 구할 때는 B1이 필요했었어요. 이렇게 정의되고 그 다음 항까지도 한 번 더 적어보면 등등등 마지막 항, 끝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제1유도 수열의 정의로부터 B1은 A1과 같은 1보다 큰 자연수다. 이거 알고 있고요. BK는 각각 1보다 큰 유리수다.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끝항을 알고 있고 거꾸로 자연수 B1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거꾸로 가서.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얘만 자연수, B1만 자연수고요. 물론 1보다 큰 자연수죠.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끝항까지의 모든 제1유도수열의 항은 모두 자연수가 아닌 1보다 큰 유리수들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항 BN이 지금 4분의 25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5는 지금 어떤 1보다 큰 자연수 AN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1보다 큰 자연수 AN 이게 뭐가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그 1보다 큰 자연수에서 어떤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를 빼서 우리가 이 끝항 4분의 25를 구한 거다. 이렇게 본다면
4분의 25에 가장 가까우면서 4분의 25보다 큰 자연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적어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분의 25와 가장 가까우면서 큰 자연수는 7이고요. 7에서 어떤 1보다 큰 그 이전의 BK죠. 그죠? 이 값의 역수를 빼서 4분의 25가 나와야 되니까 이 네모안의 값은 3분의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은 다시 거꾸로 그 이전의 BK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3분의 4는 2보다 작고 3분의 4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2죠.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네모안의 값이 2분의 3이 됩니다. 동일한 스킬로 우리가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2분의 3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네모안에 있는 값이 B1인지를 체크하려면 이게 자연수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B1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수라면 자연수에서 어떤 양의 요리수를 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네모안에 들어올 숫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2가 B1이 될 거고요. 정의에 의해서 이게 기본 수열의 첫 번째 항 A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A1이니까 우리가 이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은 A2가 될 거고요. 이 값은 뭐가 돼요? A3가 될 거고요. A4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적은 것처럼 우리가 기본 수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A1을 결정하는 데까지 5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꾸로 A들을 다 구할 수가 있으면 부분 점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문항 1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문제 1-3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추론 문제입니다. 자, 1-4의 문제는 지금 S와 T가 서로 소인 두 자연수고 S가 T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때 제1요도수열의 끝항이 T분의 S인 기본수열 A들을 항상 찾을 수 있다. 이걸 증명하라는 거고요. 지금 가정에 의해서 T분의 S는 1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풀이를 보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기본 수열을 구해야 돼요. A들을 구해야 되고 1보다 큰 자연수인 거죠. 그걸 기억해 두시고 제1유도수열과 기본 수열의 관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구하려는 기본 수열에 대한 제1유도수열 주어진 이 숫자를 우리가 끝항 BN이라 두고 문제에서 봤듯이 이 BN은 1보다 큰 유리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 수열과 제1요도수열의 관계에서부터 BN보다 크지만 BN에 가장 가까운 1보다 큰 자연수 AN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DN이라고 뒀고요. 자, 그래서 BN보다 큰 자연수 중에 BN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등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보다 큰 자연수 DN이 BN에 가장 가까운 BN보다 큰 자연수다. 이걸 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DN이 AN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자, 일단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제1유도수열의 유일한 자연수는 B1이다.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주어진 T분의 S, 이 값이 자연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자연수라면 이미 끝나는 거죠. 이게 B1이니까. 그래서 이 제1유도수열의 항은 1개가 되고 대응하는 기본수열도 B1과 A1이 같으니까 항이 1개짜리 기본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주어진 Bn, T분의 S가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라면 Bn-1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Bn과 Bn-1의 관계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관계를 성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n은 어떤 1보다 큰 자연수에서
bn-1의 역수를 빼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둔다면 사실 bn-1을 이렇게 둔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걸 염두에 두고 오른쪽의 식을 염두에 두고 bn-1을 이렇게 둔다면 이 값은 1보다 큰 유리수가 돼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의 역수가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역수죠. 다시 적어보면 dn에서 t분의 s를 뺀 값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앞에 dn의 존재성을 확보하는 이 부등식으로부터 이 값은 1보다 작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0보다 큰 요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역수인 bn-1은 1보다 큰 요리수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하분수를 우리가 이렇게 쓰면 bn-1 앞에서 둔 그 유리수를 약분해서 얻은 bn-1이다. 이렇게 둔다면 분자는 우리가 약분하는 게 더 작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정에 의해서 t는 s보다 작다 그랬고요. 이때 s'은 bn-1의 기하분수 형태의 분자고요. bn의 기하분수 형태의 분자는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bn의 분자보다 bn-1의 분자가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역시 이렇게 구한 bn-1이 자연수가 아니라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거꾸로 b1이 자연수가 될 때 끝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bm으로부터 b1이 자연수가 될 때까지 우리가 찾아본 모든 항들을 기하분수 형태로 찾을 수가 있고 이때 좀 전에 봤듯이 분자들이 계속 감소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과정은 유한번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은 d들, 각각에 대응하는 d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1보다 큰 자연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기본 수열은 A1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나머지 D2부터 DN을 A들로 정의하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기본 수열이 되는 거죠. 제1 요도수열과 기본 수열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본 수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1보다 큰 자연수 dn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서술하면 5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bn에서 bn-1까지 구하는 과정을 잘 서술하면 5점을 더 받을 수가 있고 결국 주어진 항이 자연수면 한 번에 끝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3점을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 과정들이 계속 유한번 만에는 끝난다라는 것을 언급하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문항의 제시문인데 뒷페이지까지 합쳐서 대략 A4 한쪽 정도의 분량이고요. 현 교과과정에서 소개된 다항식과 실근의 개수에 대한 주제,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일반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수가 실수인 n차 다항식 f를 생각하고 이 f의 실근 알파를 정의했고요. 이 알파가 m중근이다 또는 단근이다 이런 걸 정의하고 있는데 m중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파에서 0이 아닌 값을 갖는 다항식 h와 자연수 m이 존재해서 f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알파를 m중근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특별히 m이 1일 때는 단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근의 개수를 셀 때는 예를 들어 f가 m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다면 동일한 근을 m개로 카운트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f가 n차 다항식이라면 그것의 도함수는 n-1차 다항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 n-1개 이하의 실근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앞에 사실로부터. 자, 또 f가 알파를 m중근으로 갖는다. 우리 앞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때 도함수 역시도 앞에 f를 미분해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다음 명제 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F가 알파를 M중근으로 갖는다의 수학적 표현을 알고 있죠. 이때 요 다항식 H의 알파에서의 값이 0이 아닌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다항식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알파가 F의 M중근이라 했기 때문에 H알파는 0이 아니라서 M은 또 자연수죠.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있는 다항식의 알파에서의 값이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중근의 정의로부터 다음 명제 가가 성립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실수 알파가 다항식 F의 M중근이면 도함수의 M-1 중근이 된다. 우리 아까 M중근의 수학적 표현, 수식을 그대로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명제 나를 보면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롤의 정리, 거기에다가 AB에서의 값이 0이다. 이 사실을 하나만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롤의 정리이긴 한데 두 AB가 F의 실근이면 이런 얘기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AB가 F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도함수는 이 두 실근, F의 두 실근 AB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가 지금 명제 나가 나타내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와 나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가와 나를 이용하면 명제 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를 보면 n차 다항식 F가 n개의 실근을 가지면 도함수는 n-1개의 실근을 갖는다. 사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이해를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보면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니까 다 다른 세 실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 4차 다항식 F가 알파를 이중근, 베타와 감마를 단근으로 갖는다 라고 한다면 그 도함수는 명제 가에 의해서 지금 알파가 F의 이중근이니까 도함수는 알파를 1중근, 다시 말해서 단근으로 갖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F의 실근이기 때문에 명제 나에 의하면 알파, 베타 사이에 F의 도함수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알파, 베타 사이에 하나의 단근을 갖게 되고요. 베타, 감마 사이에도 역시 명제 나를 이용하면 또 하나의 단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4차 다항식 F가 4개의 실근을 가지면 도함수는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제 가와 나를 이렇게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반화해서 쓴 게 명제 다인 거죠. 예제를 보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걸 확인했던 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밑에 소개해 보면 가와 나를 이용하면 명제 라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명제 라를 보면 0 아닌 실수 A가 있고 이게 고정된 실수고 n차 다항식 F가 있으면 F의 도함수로 정의된 G, 이 G는 역시 n차 다항식이 되겠죠. 이때 F가 n개의 실근을 가지면 G도 n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 이걸 위에 소개한 명제 가와 나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증명하지 않고요. 자, 아래 문제에 이제 2-1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요 G를 A가 1일 때 소개하는 거고요. 이 F와 G의 실근들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 2-1을 읽어보면 F는 n개의 실근을 갖는 n차 다항식이고 이때 앞에서 봤던 n차 다항식 G를 F의 도함수로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G를 생각하고 또 하나 정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항식 F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사이에 더 이상 다른 실근이 없으면 이 두 실근이 이웃하고 있다라고 정의한다. 정의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의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때 다항식 F에 이웃한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을 때 다음을 증명해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은 1보다 큰 자연수다 가정했고요. 자, 1, 2, 3번을 보면 알파가 F의 M중근이면 이 알파는 위에서 정의한 G의 M-1 중근이 된다. 두 번째는 알파, 베타가 모두 F의 단근일 때 G의 실근은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세 번째는 알파가 단근이고 베타는 M중근이면 이 G의 실근은 반드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걸 차근차근 보여볼게요. 자, 1번 풀이를 보면 알파가 F의 M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에 의해서 우리가 F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중요한 조건, 알파에서 H값은 0이 아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F와 F의 도함수를 G의 정의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G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괄호 안의 다항식을 우리가 KX라고 두었고요. 그러면 G를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알파가 G의 M-1 중근을 가진다 라고 얘기하려면 이 다항식의 알파에서의 값이 0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 이 밑줄 친 이 함수기 때문에 이 밑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M 곱하기 H 알파가 돼서 가정에 의해서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G는 알파를 M-1 중근으로 갖는다. 확인할 수 있죠. 채점 기준은 알파가 F의 M중근이면 우리가 제시문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해서 F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2점이고요. 그래서 G의 식까지 얻으면 3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 그래서 이 알파가 G의 M-1 중근으로 갖는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될 때는 반드시 K알파가 0이 아니라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 이르면 모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G의 정의로부터 알파와 베타가 F의 단근, 근이기 때문에 F알파와 F베타가 0이니까 G알파와 G베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이웃하는 서로 다른 F의 두 근이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F의 근이 없기 때문에 F의 그래프는 구간 알파 베타에서 F가 모두 양수값을 갖거나 모두 음수값을 갖거나 둘 중 하나라서 그래프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파에서 F가 증가하기 때문에 알파에서 F의 미분계수가 양수고 그래서 위에서 구한 G알파는 양수가 되고요. 베타에서는 F가 감소하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음수라서 G베타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G는 역시 N차 다항식이고 알파, 베타에서 부호가 다르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알파, 베타 사이에 G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F가 음수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알파, 베타 사이에 G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알파, 베타가 이웃하는 두 실근이라는 사실로부터 F의 그래프의 형태가 또는 F값이 구간 알파, 베타에서 양수값만 갖거나 음수값만 갖는다.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 3점이고요. 둘 중 한 가지 경우에서 알파에서는 증가하지만 F가 베타에서는 감소한다. 또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둘 중 하나를 언급하면 3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사이값 정리까지 이용해서 G의 실근이 있다라는 걸 보이면 3점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F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경우를 모두 고려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G의 정의와 알파가 F의 근이었기 때문에 G알파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구했던 것처럼 F의 미분계수하고 같고요. 한편 알파와 베타는 F의 근이기 때문에 둘 다 0이 되겠죠.
그러면 재심은 나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고, 그렇기 때문에 F의 도함수는 이 알파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유타는 두 실근 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알파 베타 구간에서 F가 양수거나 또는 음수거나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F가 양수일 때만 일단 보면 알파일 때 F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F의 미분계수가 양수라서 G알파가 양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재심은 나에 의해서 우리가 F의 도함수의 실근이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파 베타 사이에 감마 이런 실근이 존재할 거고, 이 감마에서의 함수 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F 감마는 0이니까 G의 정의로부터 G 감마는 F 감마의 마이너스 배고, F 감마는 양수였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와 감마 사이에 지금 부호가 다르고요. 이 사이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알파와 감마 사이에 G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F가 음수인 경우에도 그 반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채점 기준을 보면 일단 롤의 정리 또는 사실 재심은 나죠. 그래서 재심은 나나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 사이에 F의 도함수의 실근이 존재한다 하는 걸 보이면 5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G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플러스 3점이 될 거고요. 이 구간 알파 베타에서 F가 양수거나 또는 음수인 경우를 둘 다 구별해서 다루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 2-2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차당식 F가 n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가정했고, 영한인 고정된 실수 AB가 있는데 F의 2개 이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다항식 H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H는 n차 다항식이 되겠죠. 이때 이 H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것을 제시문에 사실 라를 이용해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밑에 제시문에 있는 라를 그대로 적어 본 겁니다. 자, 이때는 G가 F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된 거고, 역시 n차 다항식이고, n차 다항식 F가 n개의 실근을 가지면 얘도 역시 n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제시문에 사실 라고요. 실제로 풀이를 한번 해보면 이 G에 대해서 제시문 라에 의하면 F가 n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G도 n개의 실근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한편 H를 우리가 이와 같이 묶어 쓸 수가 있고요. G의 정의로부터 H를 다시 G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F가 G가 되는 거고 G가 H가 되는 거죠. 지금 제시문 라와 비교해보면. 그래서 이 라를 이 G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하면 H도 역시 n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채점 기준은 지금 제시문 라를 2번 적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 번 적용하면 5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적용하면, 그래서 증명을 완성하면 5점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문제 2-3.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영한인 실수 CD와 2차 다항식 F의 예를 들어보고 이 예가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걸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두 조건을 보면 F가 실근을 갖지 않는 2차 다항식임에도 앞에 문제하고 유사하게 정의된 이 H가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 이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 앞에 문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레를 들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F는 2차 다항식이고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H도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돼야 되는데 그 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H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F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지금 문제 2-3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C와 D를 1로 두고 F를 이와 같은 다항식, 2차 다항식이라 둘게요. 자, 그러면
이 F는 명백히 실근을 갖지 않아서 조건 1을 만족하게 되고요. 계산해서 H를 구해보면 이 H는 2차 당식이고 두 실근 1과 3을 갖게 되니까 조건 2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고 그리고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체크해 본 거예요. 물론 이 예제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예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예를 제시하면 4점, 각 조건들을 확인하면 추가 3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모의 논술의 풀이와 간단한 채점 기준의 예시를 소개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본 논술을 치르기 전에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것들과 함께 실제로 답안 작성을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은 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채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면 앞에 제시문 또는 문제에서 이미 그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미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면 더 풀이도 짧고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소문항들과 하위문항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뒷부분의 문제들이 앞에 있는 문제들의 힌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앞쪽 문제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문에는 보통 아주 기초적이지 않는 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이나 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특별히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모든 주장에는 반드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만 딱 적은 답안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 중간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잘 적었으면 올바른 풀이에 대한 부분 점수도 물론 부여합니다. 실제 답안 작성을 할 때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문항 1, 2번의 출제 내용과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험 시간 2시간 동안 1시간씩 나눠 풀 필요도 없고 관연도 결과들을 보면 보통 한 문항을 모두 완벽히 풀어낸 학생이 고득점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 대문항별로 앞에 있는 소문항들은 제시문을 잘 읽고 이해만 하면 해결이 되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또 하위 문항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앞에 하위 문항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답안을 각과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많은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완벽한 답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 과정이 분명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에 앞뒤 내용이 명백하게 잘 파악이 되어야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씨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고 글씨를 아주 잘 쓰라고 하기보다는 가지런하게 바른 글씨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주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 논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